박찬대 당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150만 돌파하는 날 딱 출연해가지고 예.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 사실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면 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여쭙고 싶어 있는 질문 다 올려주십시오. 이상호 기자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정말로 지금 당대표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 누군지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본 마음은 무엇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제가 꼬치 따져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질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후보님, 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박찬대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와의 싸움에서 제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제 단톡을 보면요, 단톡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단톡이 모르겠어요. 뭐 딴 데는 또 딴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그런 영향도 있는지 하여튼 단톡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정치 시작하실 때 정말로 남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후보에서 탈락해버리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후보를 밀어주고 또다시 또 출마했는데 또 공천을 못 받고 또 그 후보를 밀어주고 해서 정말로 삼전사기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정치의 신의가 무엇이냐 의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초반에 한 4년 정도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는데요. 19대 때 처음 출마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2011년 말에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국민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윤상현 지역구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2012년 1월 3일 그때 입당해가지고 두 달 있다가 2월 29일 날 바로 컷오프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 내부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뭐 당사를 점거하고 막 데모했던 그 와중 속에서 사실 저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실 입당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경선을 기대했는데 경선조차 하지 못하고 컷오프 됐을 때 사실상 상당한 실망이 있었지만 저를 한번 돌이켜 본 것 같아요. 민주당에 내가 권리가 있는가?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섭섭함은 있었지만 내가 민주당이 나한테 공천 주지 않거나 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해서 그때 한번 그냥 당을 따랐던 그 결정이 바로 그 다음 총선에 더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자신 있게 이 공천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자기의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사람한테 더 큰 성과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 나는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를 열렬히 선거운동을 해주거든요. 와, 그 장면을 보고 역시 박찬대 이제 정치인이 중앙정치 무대에 봤을 때 정말로 신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당대표 경선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한 달이 아니고 한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지만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솔직히. 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아직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준비 기간과 출마가 좀 적어서 정치 고관여층과 우리 동료 의원들 주변의 현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원팀을 이루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실력이 검증되어 있고 경험한 후보는 박찬대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아있는 2주 넘는 기간,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인재영역이 왔을 때 지방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니시면서 영입 인재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케어해 주시고 좋은 말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또 그 이면에 너무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래서
아주 당찬 당찬대라고 지금 주로 이제 단톡방에 앞에 시작하는 게 당찬대로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어떻게? 그것은 이제 저에 대한 그 외형 또는 외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돼서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이 터질 때까지 각종 민생 법안, 개혁 입법 법안, 그 다음에 탄핵안, 특검안, 그 번번이 거부권을 돌파하지 못해서 계속 좌절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정말 당차게 밀어붙였었거든요. 물론 거듭되는 뭐 특검이라든가 또 거듭되는 탄핵안에 대해서 당내에 이견이 있거나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분명하게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던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모하고 다르게 야멸찬대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국힘당하고 처음에 원내대표가 돼서 했던 첫 번째 싸움이 뭐였냐면 원구성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문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민주당이라면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으로 줘야 된다.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다라고 하면 운영위원장은 국힘당에다 줘야 된다. 아니면 과방위를 줘야 된다. 문체위를 줘야 된다. 행안위를 줘야 된다. 이러저러한 주고받는 거래와 같은 그런 협상이나 타협이 있었는데요. 저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입법부로서 분명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서로 딱 붙었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는 우리는 셋 다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그랬고 국힘당도 3개를 다 확보하겠다고 해서 팽팽하게 서로 맞섰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거래하지 않고 그렇다면 의결로 하자,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3개를 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18개 상임위도 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수당이 가져오는 방법 지금 고려할 때가 됐다. 언젠가부터는 의석수에 따라서 나누기도 했지만 완전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1년 뒤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여당이 될 거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때 관철했다면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재위도 정무위도 산재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 3일부터 6월 13일 동안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모든 원내 전략에 큰 대과 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다 관철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뭐냐면 그때 과거의 문법이라든가 관례를 뛰어넘어서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정치니까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려도 되겠지요. 네, 뭐 답변은 뭐 능력껏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채널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판단을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질문 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두 사람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죠. 예. 명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는 누가 당대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무 개입적 요소가 있지만 누가 더 가깝고 친하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네. 지난 4, 5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수석 대변인으로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 또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원내대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 수행하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4, 5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일을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고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가깝긴 제가 더 가깝죠. 네,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또는 측근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의사를 표시한다,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집단 지성을 믿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또 네. 당대표 때하고는 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보수 언론인들과 대화에서 오픈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하고 박 중에서 누가 더 편하고 마음 가느냐,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좋아한다. 예. 누가 돼도 관계없다. 나는 당연히 대통령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규재 주필께서 그렇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어떤 답변을 기대했겠어요.
역시 대통령답구나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까지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표현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끔은 물어봅니다. 기자회견할 때. 우리 상대 후보는 명심은 분명히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명심은 정한테도 박한테도 있다고 표현할 수 없고 국민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집단 지성을 믿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네. 대통령과 객관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당원들도 알지 않습니까? 누가 알죠. 보더라도 지난 4년 동안 보면 뭐 정청래 대표보다는 우리 박찬대 대표가 더 가깝다고 후보가 이제 생각할 텐데 왜 당원들은 지금 막 박찬대 밀어야 되겠다.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몰표 또는 이렇게 압도적 지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 솔직하게 한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사실은 뭐 정청래 우리 전 법사위원장의 전략도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진감인가 하는 상태에서 명심은 분명히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찬대가 꼭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것이 여론에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를 뽑는 전체 비율이 여론조사 30%에 당원 대의원 합쳐서 70%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를 뽑는 그 구성의 7대 3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커뮤니티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또는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경선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그 사진 하나 올라왔었는데 의원님 혹시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가 오늘 박찬대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거 저기 하면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보기는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저게 제가 초선 막 당선되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이제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예, 20대 국회를 통해서 4선으로 들어왔을 때거든요. 또 우리 인천 정치 선배 아닙니까? 그때 판교 테크노파크 이거를 가서 좀 벤치마킹 하자.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의 지역에도 계양 테크노파크를 만들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성공을 계양으로도 한번 가져오자. 같이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예,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 셋이서 간담회도 하고 사진을 찍었던 내용인데 저게 갑자기 한 10여 년 만에 갑자기 와. 나타나서 저도 깜짝 보내주신 놀랐죠. 분이 10년 된 사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분명히 저게 아마 보내주시더라고요. 2016년 한 6월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5월 30일 날 우리가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그러면 송영길 인천시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대표 재선에 실패하고 재선에 실패하고 네네 4선 의원으로 다시 돌아왔던 평의원이었죠. 평의원 때 그래도 이제 정치적 레벨로 보면 송 대표가 좀 더 위에 있는 선배인 셈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 때까지만 해도 성남시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들은 보여줬지만 아직은 기초단체장 수준이었죠. 아주 주목받기 전이고요. 저 때는 내가 볼 때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그때 성남시의 그 어려웠던 재정을 해결하고 지방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막 보여줬고 저 때가 2016년이니까 2014년에 재선하고 한 3년 차 될 때죠. 아직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8월 달쯤에 단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네. 정권의 지방재정 그다음에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물러서지 않고 금식으로 아니 단식으로 저항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거기 지지하러 가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던 거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아부당 대표인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더라라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 사진은 세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회관 818호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네.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818호가 전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네. 그 전 주인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 전에도 주인들이 좀 있었습니까? 818호가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사실 송영길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818호로 들어가게 됐다며. 그래서 우와. 그렇다 그랬더니 그 방 소중한 방이다. 자기가 4선 의원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서 818호의 의미 때문에 자기가 그 방을 지정해가지고 얻은 방이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면서 818호를 특별히 지정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4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됐죠. 송영길 선거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채운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배척받는 분위기 있었던 것도 또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당을 별도로 만드셔서 예. 민주당의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우리 민주당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관계 그거보다야 훨씬 밀접하죠. 예. 하지만 같은 당으로서의 완전 동지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존경하는 선배이시고 또 지금도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열심히 돕고 계신 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뵙고 그랬었죠. 광주에서 출판기념회 할 때 남들 가지 않을 때 거기 가서 축가를 2곡이나 불렀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법원 앞에서 사실 텐트를 쳤고 농성할 때도 그런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송영길 우리 전 대표는 제가 처음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이미 그때 인천시장이셔가지고 인천의 정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이죠. 저도 한 말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저 팬이에요. 제가요? 근데 처음 이렇게 뵙는 거예요. 네. 우리, 저는 많이 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인사만 뭐 몇 번 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원내대표 시절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사하게 지켜봐서 항상 이렇게 뵈면 진짜 수고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이상호 기자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2004년부터 정청래 의원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왔어요. 친하다는 그 표현보다는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고 정말 힘들 때 먼저 전화해서 사측의 무리한 징계 그리고 좌천 뭐 이런 거를 규탄해 주셨고 정말 고마운 인연이 20여 년 지속되고 있는 분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관록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경륜 그리고 스타성까지 겸비한 사실 체급으로 따지면 엄청난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박찬대 의원은 사실 우리 성남에서 시작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신 것처럼 중앙 정치에서 시작하시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존재에 대해서 이 정치인이 대단히 능력 있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네라고 최고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주목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4, 5년 동안 사실상 중앙 정계에서 큰 역할을 맡으시면서 주목도가 많이 올라간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감동의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물론 삼선이면은 뭐 중진이십니다만 전국적인 지목을 받고 중앙 정치의 어떤 거목으로 평가받는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름을 이끌어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또는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 정치적 계산이 없는 편입니다. 정치적 계획도 이제는 가져나가야 되겠지만 간단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한테 주어져 있는 그 역할과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저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2009년 5월 말에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개업 회계사였거든요. 잘 나가던 회계사예요. 아무래도 예,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을 때고 네. 거의 사업 시스템을 완성할 때였기 때문에 그물을 다 짜놓고 그물을 이제 그물에서 이제 고기만 건지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3.1회계법인을 나와서 금융감독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회계법인을 창업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한참 7년, 8년 정도 일할 때였으니까 그때 2009년 5월 말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어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꼭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구차에 손 한번 올려본 게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첫 조우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날이었고 인천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의 삶을 살았는가? 시민은 어떤 존재인가? 또 조직된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시민운동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때까지 제 관심사는 오로지 비즈니스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개업을 해가지고 회계법인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만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 시민들과의 교류가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좋더라고요.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2년 반쯤 경과했을 때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은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바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컷오프가 됐던 것이죠. 좀 엉뚱합니다. 마음이 동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 또는 누군가 나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면 그 영향력에 쉽게 감동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12년에 공천 실패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2016년에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제가 당선된 그 지역은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이해하기 어려운 인천의 엄지였거든요. 저의 전 국회의원은 황우여였습니다. 그 전에는 서한샘이었습니다. 서한샘이 신한국당의 의원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 새천년 민주당으로 왔다. 그 당시 듣보잡인 황우여한테 발목이 잡혔고요. 황우여는 그 이후에 5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표를 다 가져간 그 상황에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 저의 당선으로 우리가 한석 차이로 1당이 됐고 그 1당으로 정세균 의장님을 만들었고 그리고 탄핵안을 올려서 촛불혁명을 한번 완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외침에 제가 순수하게 반응을 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운 좋게 하늘의 도움으로 당선도 되고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어떤 나의 정치적 전략이나 계산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첫 번째 선택한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날 선택을 했고요. 그날부터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성장해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일해본 분 국회의원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 잘 몰랐는데 그냥 착한 도련님 또는 정말로 사람 괜찮은데 일을 해보니까 매우 전략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책임지고 끝까지 행동으로 결판 보는 것은 박찬대 의원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큰 행운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제가 직접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중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원들도 이런 내용을 이제 잘 모르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 박찬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이제 검증을 해야 어쨌든 시험에 통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안 알려졌습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가려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저는 감독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뛰니까 플레잉 코치라고도 표현하지만 감독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않죠.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맞는 선수를 선발해서 그때그때 전술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도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과방위원장은 또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또 예결위원장은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저는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세울 때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제가 결단하고 우리 170명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켰죠. 그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관여 잘할 것인가 저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데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독도 약도 아니었고 저는 감히 보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민희도 재선의원인데 상임위원장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김현을 간사로 붙였습니다. 독하게 싸우는 두 여전사 한 팀으로 묶었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날 것인가 내분이 일어날 건가 걱정을 했지만 방통위의 그 파행과 무도한 일에 똘똘 뭉쳐가지고 끝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함께 해가지고 결국은 공영방송 MBC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결위도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입법부가 예결 심사 기능을 완료해서 10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국회는 단 한 푼도 증액할 수가 없거든요. 기재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의 민원 예산을 포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비비 4조 8천억을 세운 그 예비비 중에 2조 4천억을 과감하게 깎아냈거든요. 너무 잘했던 것이 그 예비비는 비상 입법기구 계엄을 대비한 예비비 확보였던 거로 나중에 판단이 됐거든요. 검찰 특활비, 특경비, 대통령실 특활비 이런 것들 입법부의 심사 기능을 무시하고 어떤 증빙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통과를 원했던 것이죠. 그거를 자기들이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민원 예산들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였는데 17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심지어 예결위원장과 원내대표도 지역 민원 예산을 단 1원도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17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는 무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 금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예산을 확실하게 우리 손으로 의결하겠다. 그거 원내대표가 잘못하면 탄핵당하니 당대표인 당신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간철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줬던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함께 일해봤던 우리 170명의 동료 의원들의 대부분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그들의 성공을 도와서 전체의 성공을 이끄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똘똘 뭉쳐서 해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대통령 옆에 있으면 실무력,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쓸 것 같다. 비서실장을 하거나 실제 총리를 하더라도 원팀으로서는 완벽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아실 텐데 문제는 이제 당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는 당원들이 여전히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것은 대통령이 가는 길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잘 싸울 거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가십시오. 우리 완전 국힘하고 막 처절하게 전투해서 국회에서 집권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원팀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삐그러지는 상황이 오면 야, 이 대통령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당원들한테 듣는 지금 이제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전에 솔직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청 관계를 원팀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정답이냐? 아니면 그 측근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당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주종관계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지금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막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주변의 반대에 무릅쓰고 나서 정말 성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서로의 주장과 또 필요하다 그러면 권리를 서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도와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이재명 정부입니까?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특히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거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 저번에 30일 만에 기자회견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칭송했지만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까? 뭐 내각이 있었습니까? 혼자 힘으로 취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G7 가가지고 그 세계 정상에
그 정상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칭찬도 받았죠. 또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30일 만에 추경안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가지수 5천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도 적극적으로 같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주가지수도 2,600에서 3,100까지 올라가고 환율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물로 실질적인 성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밖에서 막 싸우고 대통령 혼자 30시간 일합니까? 나는 대통령이 그 원하는 그 6시간 그거 내가 해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모자란다는 그 6시간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원구성부터 지금까지. 그 무수히 많은 민생법안, 개혁법안, 탄핵안, 특검 계속 우리가 좌절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쪽에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 따박 하지 않았습니까?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신 거지만 저도 공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3월 29일인가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그 최후의 수단 다 알지 않습니까? 남은 국무위원들, 헌법재판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그 결정이 있죠. 픽션이긴 하지만 수방사 사령관이 중앙청에 그 구테타 세력한테 포를 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고민으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오전 11시에 4월 4일 날 한다고 했죠. 그거는 뭐냐면 유순해 보이지만 제가 했던 말은 반드시 지켰고요. 따박따박 해나갔거든요. 그것이 난 먹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원팀은 지금 이 신혼기간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날라오는 화살 내가 맞겠다. 아니면 단 한 대라도 대신 맞아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대통령은 일해라. 나는 싸운다. 난 그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싸워도 같이 싸우고 일하는 것도 같이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청래 우리 후보님도 분명한 투쟁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지만 야당 때는 그걸로 어쩌면 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저는 유능한 개혁, 나이스한 개혁을 통해서 나이스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생도 경제도 통합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상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뢰자산과 기대가 올라갑니까? 저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럼 내란 특별법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제 내란 특별법 통과시킨다라고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별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 여러분들 공익제보하세요. 감행해 주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두 번째, 윤석열은 절대로 영원히 사면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엄청 좋은데 혹시 역풍 생각하면서 이번에 공약만 해놓고 실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역풍이 왜 생깁니까?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5가지, 6가지 사면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보조금 회수하겠다. 금융치료라고 시중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직위원도 경험하고 조의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못 믿어서 우리가 특검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재판부 필요하다. 이거 다 누가 의견 낸 줄 아세요? 다 국민들이 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나서 6월 3일 대선 승리까지 나왔던 모든 의견을 모아가지고 낸 겁니다. 여기에 역풍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통과됩니까? 통과는 최대한 빨리 시켜야 되겠죠. 최대한 빠른 게 언제입니까? 뭐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아닙니까? 9월 아닙니까? 9월 안까지 지금 이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특검을 해야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사실은 또 헌재의 판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법이 논란이 없이 완벽하게 정합성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논란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일단 소급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사면권,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에서 사면권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논란이 발생할 거죠.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이 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죠. 나는 이것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압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나는 개가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협치의 마지막 길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는 논란이 되는 이 법을 내서 국민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옹호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심판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충분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의결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의견은 충분히 됐대 기본 방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하죠. 절대 저는 안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은 참아내고 인내한 적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을 12월 14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무대행을, 권한대행을 한덕수가 했죠. 한덕수한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한덕수가 2번, 3번을 거절합니다. 지체 없이 저는 탄핵안을 올렸고요. 그 탄핵안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당내에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신속하게 탄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던, 무혐의 처리를 했던 중앙지검장 이창수와 3명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2월 4일 날 올렸는데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4일 날 3명의 검사와 1명의 감사원장 탄핵안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대기하고 있었던 우리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해야 할 옳을 일에 대해서 국민만 믿고 따박따박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중도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역풍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중도병에 걸리고 역풍교에 빠지면 올바른 유능한 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 저는 이번에 내란 종식 특별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거를 이슈화할 겁니다.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국민청원에 들어갔는데요. 10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 불을 지필 겁니다. 그 내란 종식 특별법을 하셨을 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본 게 사실은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이 아직도 기대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국힘 등등등 해서 자기를 사면 복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그걸 가지고 이제 불 걸 안 불고 버티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했을 때는 서로 진짜 윤석열이 마지막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리바이어든 만인에 대한 추장처럼 서로 막 그냥 그 난타전이 벌어질 걸로 보여져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별히 어떤 저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갈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건 중요한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사전에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언론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2024년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 아니었습니까? 잠깐 윤석열이 좀 쫄았어요. 잠깐. 그래가지고서 뭐 여야 협치를 하자, 영수회담도 처음으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완고해져서 그냥 정치를 포기하고 밀어붙이는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쟤네들이 아무래도 3년 뒤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들의 비리를 덮고 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24년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우리 국방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물증은 없었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역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쟤네들이 내란과 계엄을 준비할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측을 했었고요. 대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우리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정도만 제안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막상 12월 3일이 터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월 3일 10시 반 정도에 계엄 선포가 터졌는데 2시간 만에 야당만 152명이 모였거든요. 저쪽 당 합치고 해서 190명 정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2월 4일 날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또 그 전에 11월 29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나중에 최상목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란 특별 지시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 입법기구 대비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나 준비는 있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쟤네가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조상우의 메모를 보더라도 1년 이상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니까 노마크 찬스 슛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오래 준비됐던 진짜 국방부 장관도 관여하고 육군 참모총장도 관여하고 정보사령관도 관여하고 특전사령관도 관여한 완벽한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12월 3일 밤 10시 반에 황당하게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예산으로. 그 다음에 또 저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 날 제가 직접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내에서 직접 터뜨렸거든요. 우리 원내 대변인을 하고 있었던 노종면. 우리 노종면 의원이 공헌도 많이 했었고요. 제보는 원내대표인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일 잘하는 여기서 이제 노종면 대변인이 가장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이거를 매니지를 잘할 것 같아서 당연히 노종면 우리 대변인한테 제가 어사인을 했고 결과를 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곧 황금폰이 열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재의결을 했을 때 그때 198표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자충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면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니면 보이는 내 얼굴만 보고서 사실 유순하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스픽스를 통해서 저 잘 싸운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단 한 번의 전략 실패도 없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박찬대 의원을 지지 않은 사람 또 지금 정청래 의원을 지지 않은 사람 비율로 보면 판단하시기에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저는 한 8대2는 되는 것 같아요. 8대2 정도. 실제로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 박찬대 의원을 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 쪽에서도 이제 부인은 하지 않던데.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의원만 미는 게 아니라 어디 SNS에서 보니까 8대2 이상, 저거 9대1까지도 외부에서 생각합니다. 그 김용 예. 전 저 실장님 예. 뭐 그런 SNS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분들이 많이 지지.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당내 분위기는 지금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8대2든 7대3이든 박찬대 후보를 밀자는 쪽이 의원들이 많은데 왜 이게 당원들까지 전파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자, 당원들에게 직접 지휘를 해서 요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다 그래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8대2, 7대3 정도 되는데 왜 지금 실제 이제 당원들의 분위기는 8대2, 7대3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뭐가 막혔느냐 이게. 사실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는 사실은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제가 이기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예, 조금 예.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당원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는 30% 아닙니까? 네. 당원들이 대의원 포함해서 70%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상당한 지지를 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랑 같이 13개월 10일 동안을 같이 호흡하면서 목숨을 걸고 같이 일해봤던 국회의원들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올해 당대표를 준비했던 상대 후보보다 박찬대에 대한 신뢰가 더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개혁에 정말 깃발을 들었던 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김용민, 박성준, 그렇죠? 물론 그 두 사람은 저의 수석 부대표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노종면, 그렇죠? 박선원, 김용만, 그 다음에 김태선. 사실 가끔씩 이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네. 뭐 지지하는 사람이 30명이냐 이렇게 하는데 훨씬 많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당심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경선으로 대부분 뽑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또 당원들의 마음은 또 민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반영되는 데는 사실 리드 타임 필요하지 않나. 전달될 때까지는. 그리고 저 6월 23일 날 출마 선언했습니다. 오늘 7월 15일 아닙니까? 아직 20일이 안 됐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뒤집어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맹렬하게 사실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3주를 지켜보시면 어쩌면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당대회에 나올 때 확정적인 예상과 다르게 누가 되는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주권자이고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잔치를 벌이는 재미 아닐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정청래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분도 있고 박찬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들이 박찬대와 정청래를 관찰하면서 어떤 일꾼이 또는 어떤 모습이 더 일 잘하는지 홍보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스펙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이제 내일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권리당원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충청도에 이제 슈퍼 위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평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충청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께서는 충남 금산 출신이고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의 아들 하면서 이제 강력히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열고 계신데 충청 공략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게 따로 있으세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실제로 강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수도권하고 사실 호남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벌어질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예측이 좀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데 대선은 총선하고 다르게 총선은 300명의 사람을 나눠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되게. 우리가 2016년 이후에 계속 기호 1번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째. 그런데 이 대선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돌발 변수도 있고 후보 한 사람을 딱 놓고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년 뒤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아직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쪽이 내란도 일으키고 후보 바꿔치기 등 갖가지 파행과 정말 황당한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후보가 41%를 받았어요. 이준석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 득표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 민주개혁, 진보의 지향과 함께 보수 중도까지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을 뛰어넘어서 충청이 안정적인 지지세로 만들어야 될 텐데 충청 그러면 캐스팅 보토 지역이고 중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 연고를 정청래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충청도 분들이 이 중도 확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얼굴이 더 적합하냐. 지금도 당대표의 첫 번째 이유를 싸움만 열심히 해서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하는 당대표 후보와 싸움은 기본이고 민생과 경제까지 책임져야 된다. 유능한 개혁, 나이스한 개혁을 했을 때 큰 마찰 없이 민생과 경제까지 챙길 수 있는 경제 전문가 박찬대가 낫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청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강력한 충청도 연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형수님이 충청도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충청의 시동생. 야, 박찬대입니다. 충청의 시동생이다 이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뭐 압도적으로 지금 박찬대
우리 찬대 박찬대 당찬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우스개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야 진행자 좀 공정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공정하게 하라는 것은 혹시 제가 불리하게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유리하게 드리는 것인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박찬대 후보께 일방적으로 좋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좀 불리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아까도 이제 물어보는 게 좀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지지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왜 당심으로 연결 안 되느냐 이런 거 당심으로 연결 안 되는 게 아니다.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대답 아니, 뭐 아주 어려운. 좋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충청도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데 왜 좋게 들리냐면 위기의 질문을 제가 기회로 잡아서 답변을 잘하니까 유리하게 혹시 이끄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박찬대 의원님을 주목한 지난 4, 5년 동안 저희 이제 방송을 하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요. 쫙 말씀하신 거를 이제 문서로 놓고 보거든요. 근데 비문이 없어. 네? 비문이 없어요. 아 이렇게 막 말하는 표현 건데요. 얘기, 말씀을 문장을 뭐 계속 이렇게 예. 플루언트하게 쫙 이어서 하시는데 이걸 글로 보면은 문장이 완성도가 높아요. 비문 버릴 문장이 없어. 예. 아 그렇습니까? 되게 치밀하게 사고하고 정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도 댓글 보니까 말씀 정말 잘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받아치는 말씀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박찬대 대표 후보의 페이스에 말려가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웃으면서 얘기해도 다 이렇게 실제로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박찬대라고 하는 정치인의 강점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느끼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남은 시간이 이제 3주란 말이에요. 넉넉하지 않은 뭐 대한민국의 다이나믹스에서 보면은 뭐 3주면은 뭐 하나 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박찬대의 매력, 장기, 투쟁성과 동시에 뭐 경제를 잡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어떻게 보여줄 계획이세요? 예, 사실은 6월 23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늦출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 출마가 예상되거나 확언한 사람은 우리 상대 정청래 후보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질문을 받는 거죠. 나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데 도와줘. 근데 이게 단수 후보거든요. 상당히 대답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튕기기도 하고 광도 팔 텐데 맞아요. 딱 한 명의 후보 아니니까 야 나밖에 없어 후보가. 근데 너 도와줄 거야 말 거야? 그건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 그걸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중에 빨리 출마 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한 게 6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20일도 안 지났잖아요. 남아있는 시간도 아직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솔직히 화장실 갈 시간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아직 전화도 돌려야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도 나와야지. 저 원내대표 하면서 방송 나오라고 하는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에요. 원내 전략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방송을 1년 동안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좀 죄송하죠. 사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스픽스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보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언론하고 많이 접촉하겠다. 원내 전략은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다 위임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존중을 받았거든요. 우리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저한테 어떤 지시도 내리질 않으셨어요.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말 잘하고 스마트하고 추진력 있고 그다음에 카리스마 넘쳐서 끌고 간다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인내력 있게 경청합니다. 몸을 기울여서 정말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론이 날 때까지 만약에 듀데이트가 아직 남아있다면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제가 그분의 뜻을 좇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린 적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저 때문에 또 양보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팀 그랬을 때 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절대 쏠리지 않습니다. 네.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채워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출마로 따지면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 인생에서 총 몇 번째입니까? 원내대표도 출마하셨고 그전에 출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지역위원장이 될 때까지 한 10번 정도 실패했던 거예요. 10번 정도 실패했고 이게 그러면 한 몇 번째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어려운 싸움이지만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당대표 선거도 내가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6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라고 해야 딱 4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게? 이 도전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빼고 16대 도전. 예, 예. 어쨌든 정치인으로 입문하고 나서 지금 도전이 선출로 되는 거는 선출로 되는 것은 첫 번째 도전은 2012년 19대 총선 도전 실패.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 도전 실패. 그리고 나서 둘 다 컷오프가 됐어요. 예.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혹독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당내에 아마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인 황우여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내정받고 지역을 더 어려운 쪽으로 옮겼는데 지역위원장이 내정돼서 조강특위 하는 그날 바로 또 안철수가 우리랑 합당을 하는 바람에 지분통합이 돼가지고 사구지구당 인선을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그때 한번 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송영길 우리 대표가 인천시장 재선을 도전하면서 지역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거를 도와라 했는데 이분이 6월 4일 날 떨어집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험난한 길을 걷다가 2014년 11월 28일 날 연수구에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당선이 됐던 거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지웠던 도전이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초선, 재선, 3선이 다 붙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3선 때도 최고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제가 크게 지는 거로 자꾸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극적으로 이겼고 믿음대로 내가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 10번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몇 번째로 어렵습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가 몇 번째 정도로 어렵습니까? 가장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2016년 20대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214표 차이였으니까 우리랑 꼴등으로 붙었으니까 예.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선할 때는 코로나 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3선할 때도 3선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총으로는 이번에 당대표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혹시 사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될것 같아. 이번에 무조건 나가. 됐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까지 봐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노코멘트입니다. 저한테. 다만 사실 제가 정치적 계획을 잠깐 다른 쪽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 지역 활동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공적 행사에 사실 이제 네. 독립적으로 이렇게 네. 존중해주고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얘기 또 아셨구나. 예.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허락을 만든 과정 속에서 집사람이 날카롭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엉뚱한 사람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 진짜 원한다면 나는 말릴 수 없다. 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은 허용이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반대다 이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사람한테 3가지 공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삼시세끼는 내가 알아서 먹겠다. 두 번째는 당신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녀라. 예. 왜냐면 우리 시댁 식구가 다 한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 그래서 1년에 교회에서 50번, 추도 예배로 10번, 생일로 10번을 모이는 집이에요. 예. 막내 며느리라 가장 큰 혜택이 그거죠. 당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예. 그리고 3번째가 이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정치 활동이든 지역 활동이든 나 혼자 하겠다. 그 3가지 약속을 지켰는데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깼습니다. 우리 사실 배우자 모임이 있어요.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 모임의 당연직 리더가 돼서
우리 집사람 1년 동안 고생을 했죠. 네. 근데 우리 그 집사람이 요번에 저보고 당대표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와, 나가라 그래요. 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천시장 되는 건데. 네. 그냥 그건 당대표 그건 나가라고 우리 했다. 인천시장보다는 당대표가 당신한테 소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표 되고 나서 뭐 예. 1년 뒤에 다시 출마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결정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1년만 딱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꿈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저 인천시장으로 누가 봐도 단원당상을 버리고 당대표로 험난한 길을 들어섰습니다. 박찬대, 정치인 박찬대는 과연 최종적인 인생의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 그만둘 때 칭찬받으면서 그만두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보다 좀 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에 차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욕심이 앞서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의 중심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얼굴이 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인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독하게 싸워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다하는 게 좋고요. 목표는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1년 뒤에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 대표로서 목표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낙점을 받았을 때 네, 네. 밤 12시 반 정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이 전화해서 순간적으로 얼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를 네네. 임명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준비하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음.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 대표하고 자 다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라는 것으로는 정치인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나도 대권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느냐, 아니면 그것이 소명으로 내한테 다가온다면 묵묵히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거나 어쩌면 이것이 나한테 부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뛰어듭니다. 그 전에는 이런저런한 생각일 뿐인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4월 7일 날 당대표가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직무대리가 됐습니다. 그게 한 10시 반쯤 끝났을 거예요. 대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뭐 하고 싶냐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말씀 그대로 네. 해주십시오.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이라서.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오로지 계엄 해제만 생각했습니다. 네.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탄핵만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7일 날 한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 문법이라면 감히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가결은커녕 부결도 아니고 불성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략이 있었냐? 8명을 확보했냐? 그게 대체적인 기존의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가치없이 탄핵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거는 쉽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신 결과는 불성립이었죠. 다른 분들은 원내대표가 끌고 가니까 사실은 탄핵소추안 올리는 거는 책임지는 일은 아니고 함께하는 일이고 탄핵의 소추 결과가 결국은 불성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더 센 탄핵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2월 14일 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몇 명이나 확보했냐고. 확보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국민만 믿고 하늘만 믿고 던졌던 거거든요. 기적같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12월 7일 날 국힘당 의원 108명을 한 명 한 명 불렀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국민과 함께 외쳤던 목소리가 저는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국힘당 의원들은 안 들어오고 국민들이 한 200만 명이 여의도로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계획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신념에 따른 사실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파면 과정,
그리고 또 조희대, 그다음에 대선. 그때 4월 7일 날 나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대선이 아직도 2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대선 후에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솔직하게 나 대선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나한테는 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테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라. 진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다 이렇게 말을 놓고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진짜입니다. 아유, 갑자기 내 진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님도 저한테 말을 안 놓으세요. 예. 끝나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물어보지만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끝나고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회적 표현된 거 아닌가요? 아마 의사결정에 좀 참고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저를 어떻게 쓸 건지. 사실 우리 대통령은 큰 머슴이고 마름 아닙니까? 우리들은 작은 일꾼들이고 큰 일꾼들이 작은 일꾼들을 어떻게 잘 쓸 건지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사람을 놓고 고민을 했겠죠. 조각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있으셨겠죠. 인수위 없이 당선 즉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대통령님께 혼날지 모르겠는데 6월 3일 대선인데 이틀 전 6월 1일이나 돼서 이제 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김민석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김민석 후보한테 의원한테 얘기 전달했습니까? 조금 짐작은 했어요. 내부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제 워낙 대통령님과 그 주변의 측근들하고는 저하고는 진짜 친하거든요. 그 내용을 그럼 김민석 의원도 알고는 있었네요. 이틀 전쯤에는. 김민석 최고의 쓰임새는 저는 당대표 예. 또는 1년 뒤에 서울시장 예. 또는 국무총리까지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당대표 쪽으로 김민석 총리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 또는 비서실장 이런 것은 그냥 인사권자의 그냥 선택에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은 1년 뒤에 일이고 그럼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당대표라고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선 과정 속에서도 김민석 우리 총리님과 정청래 대표님은 당대표를 마음에 둔 행보들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알았죠. 그때 비서실장은 누구를 세우겠다, 총리는 누구를 세우겠다.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그런 거 말씀을 좀 하셔서 뭐 몇 분이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또 진면목을 확실히 저희들이 아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인터뷰도 쭉 보고 했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 이재명 대통령도 복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분을 발굴해서 최초에 이제 원내대표 내세울 때는 야 왜 갑자기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야라고 이제 여의도 정치문법으로만 약간 의아해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내가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자원한 처음입니다. 네. 사실 21년에 내가 수석대변인이 됐는데 큰 신뢰를 받았던 거는 뭐냐면 저의 성실함이나 아니면 좀 진정성 있는 마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친소관계로 인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큰 정치하는 분은 다르구나. 사람들하고의 인연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공헌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당연히 하겠지만 능력을 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받았던 것은 공교롭게 회계사 출신으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제가 좀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업하고 나서 우리 KDI의 피맥이라고 하는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의 피코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꽤 오래 했었어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영역의 그 사업의 그 스킴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존경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마구 까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다 제압을 했거든요. 거기서 아마 전문성을 좀 인정받았고 또 우리 그 이재명 주변에 측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의 신뢰관계도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최고위원 권유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원을 출마해달라고. 사실 지지자들이나 이제 민주당원들은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의 박찬대의
쓸모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했었던.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갖던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은 결국 당 대표 이외에는 무슨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다. 민심 하늘의 뜻대로 내가 순응할 것이다. 이제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네. 하시는 거고.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자녀 임기 1년짜리 당대표를 제가 잘 수행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주개혁 세력의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내가 한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누구보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마음, 당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좋은 감독으로 그리고 선수가 스타가 되게 해주는 이런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또는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를 역지사지 너무 잘하시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까지 올라가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뒤에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가 될 건지를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으시거든요. 아마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건지 아마 그 후보군들을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제가 거기 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소관계로 결정하는 분은 아니고요. 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실력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나는 훌륭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번에 8월 2일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 개혁과제를 누가 잘 수행하느냐, 그거는 나는 상대 후보하고 저하고는 상당한 부분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말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고 화끈하게 싸우겠다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바꾸는 이재명 정부, 민생 회복, 나는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나는 유능하고 나이스한 개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상법을 이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4가지 항목 정도는 확실하게 관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본시장과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신뢰감을 줬죠. 지금 2,600에서 3,100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 세계 증시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더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행인 게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능하고 나이스한 개혁 안에 당연히 따라오는 사실은 경제, 민생, 통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중도 확장의 얼굴, 그리고 극우 세력으로 전락한 국힘당이 포기한 그 영역들, 충청도, 강원도, 영남, TK까지도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5년 뒤에 그래도 덜 불안하게, 덜 불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첫 번째 징검다리는 내가 놓겠다. 그 다음 징검다리는 누가 놓을지 그때 가서 또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종적인 꿈은 뭡니까? 그래 정치인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어떤 위치에 가 계신 겁니까? 아,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분명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정말로 열렬하게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실력으로 역량으로 사실 좋은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 오늘 본 것 같아서 정말로 박수를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이제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이 저 성함으로 당찬데, 알찬데, 꽉찬데 막 있는데 이 여름에 하니까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운데 말고 찬데로 가자. 지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제가 SNS에 인터뷰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제 115만 명 권리 당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는 1년 동안의 박찬대 의원 모습은 뭔가 2%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이지? 혹시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나 없나? 그러면 정청래 후보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박찬대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좋은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미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후에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대선 후보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 분위기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 뜻을 세우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죠. 요 이전까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은 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고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저는 뜻을 세우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에 대해서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어떤 뜻을 갖든 주인이 나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질이 되면. 내가 정말 아끼는 일꾼인데 나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강곡하게 더 붙잡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예. 그러니까는 일단은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은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어떤 거가 되든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당대표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모자란 6시간 내가 분명하게 채우고 싶다. 24시간도 모자라서 6시간 더 있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분명하게 채울 수 있다. 그만한 준비는 이제 됐다고 조심스럽게 확신도 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저와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분이 정말로 보면 볼수록 괜찮다라고 하셨던 말씀 이제 저도 충분히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댓글로 이렇게 응원 많이 해 주시는데 결국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가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니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도 그런 또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니 야 인터뷰 정말로 길게 했지만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열렬히 박수를 드리면서 정말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 주셨는데 참 진행자 못한다. 그런데 대답을 정말로 우문현답을 해서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떤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민주당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실 때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지도자가 많이 양성이 되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정치가 구현되도록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영환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상호 우리 고발뉴스 대표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박찬대 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십시오. 요즘 박찬대 TV도 이재명 TV와 함께 150만, 160만을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요즘 배고픈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십니까? 지금 한 15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15만 명. 예, 여러분들이 이제 13만까지 봤는데 팍팍 밀어주시고요. 박찬대 후보의 선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픽스가 오늘 150만 명 정말로 구독자 돌파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37개월 만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애청자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격려 지금 스픽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을 전하며 가장 빠르게 분석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달려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